한마디로 민생 사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면자가 6,444명 중에서 99%인 6,400명이 민생과 관련된 일반 사범들이었고요. 네. 특히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거의 그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실 공약으로 뇌물이라든가 알선 수재, 알선 수뢰, 그리고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는 절대로 사면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다 보니 아마 정치인과 경제인 대다수가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의미 있는 것은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어려운 분들의 입장 속에서 용산 화재 참사와 관련된 분들이 이번 사면에 포함된 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용산 참사는 경찰의 무리한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철거민들과 경찰들의 무고한 희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그분들을 사면한 것은 뭐 저는 의미 있는 일이다. 뭐 그분들이 일단 모든 재판 과정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25건.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강정마을이라든가 재판 중인과 다르게 재판도 끝났고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정부의 무리한 진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면 적절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영을 소장님께서 덧붙일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그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렀다고 한다면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참사는 다 아시다시피 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여든 시민들과 학생들도 있었지만 원래 원인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강제로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재개발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개발의 편에 서서 서민들을 희생시킨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폭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봤을 때는 저는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그들을 용서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이미 복권이 됐었어야 되는데 늦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언론에 제기하고 있는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BBK에 대한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법적인 관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 처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 제가 볼 때는 정봉주 의원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서 각종 선거에서 출마는 물론 투표권조차 행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전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오히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와 BBK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보통적인 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한 사람의 국민권을 이렇게 오랫동안 탄압하는 건 문제다. 다만 이번 정치인 사면 중에서 딱 한 사람 정봉주만을 찝어서 사면하는 것이 너무 좀 눈에 띄는 그런 건 아니었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봉주 의원의 사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임 정권에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 보복자에 대한 통합 차원에서 오히려 사면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늦은 부분이 네. 있다. 자,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 이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측을 해보면 내년 지방선거의 등판설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70% 이상의 고공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아마도 적폐청산의 드라이브를 계속 강화할 거기 때문에 이제 적폐청산의 가장 큰 산이 남아 있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의 정치 선거 개입과 함께 다스와 BBK에 대한 실소유주 의혹들이 지금 검찰에 조사하고 예.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가 높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네. 정봉주 선거로 재보선을 정부 여당이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강 상태에 있을 때는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정봉주의 선거로 치르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예. 나머지 서울시장 후보라던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히려 정봉주 후보 때문에 빚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 여당 특히 민주당에서 선거 국면에 대한 무엇을 위한 선거를 할 것인가 개헌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개헌형 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적폐청산을 위한 선거를 할 것인지 이런 그 선거에 대한 전략에 따라서 정봉주 의원을 중심에 배치할지 아니면 정봉주 의원 말 맞다나 선출직에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본인의 뜻을 존중할지 그럼 민주당의 결심이 좀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아쉬운 점은 그 안철수 대표가 꼭 굳이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미숙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직접 듭니다. 안 하는 것이 좋았을 뻔. 왜냐하면 예. 지난 대선에서 가장 화제가 된 말이 안철수 대표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BBK 주가 조작 의혹을 문제 제기한 정봉주 그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또다시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 논란에 프레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프레임을 왜 또 상기시켰는지 좀 네. 정치 리더로서는 좀 약간 전략적으로 판단을 미스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예. 본인의 들씌워져 있는 MB 아바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은 좀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지 좋지 못했다. 예, 판단을 예.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당에서는 뭐 비판 논평을 내겠지만 나는 정봉주 전 의원이랑 친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양원 소장님은 정봉주 전 의원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친하십니까 두 분이? 네, 같이 그 중앙당에서 같이 활동도 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지금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그 일관되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예. 있습니다. 그 UAE와 포괄적인 우호 관계를 다지고 전략적 동반자 그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한 외교를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재밌게 이번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계약한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그 적폐 그 개혁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그 문건이 네, 문건이 나온 나와서 거예요? 예. 그 문건 내용이 이제 국정원이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UAE 예. 계약과 관련된 이면 계약 즉 UAE 원전은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했는데 그 이면의 한전이 원전 핵 폐기물을 한국에서 한전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면 계약이 예. 있었다는 건데 원전 핵 폐기물 잘 아시겠지만 고준위와 저준위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 폐기물 처리할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예.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조용히 지나가자고 하는데 이 문제가 불거진 걸 보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뒤지다가 UAE를 화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명박 지키기 방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칫하다간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친이 친박의 해묵은 갈등들이 다시 불거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과 함께 전 보수 정권 두 정권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 과연 보수 정당에게 이로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국민의당이 지금 전 당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투표를 보면 21.59%입니다. 이 투표율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난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때의 온라인 투표율이 24.25%입니다. 예. 따라서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높거나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선출을 하기 위한 당대표 선거에 육박할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는 것은 실제 통합에 대해서 일정하게 바른정당 당원들 내에서 그 관심이 있다는 걸 반증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것이 통상적으로 당규에서 정한 3분의 1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뭐 특별 의결로 해서 그 3분의 1 정족수 참여는 의미가 없고 그냥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상에 있어서 그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기에는 3분의 1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두고두고 논란의 소재가 될 것 같고요. 이후에 33%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달성해야 되는데. 33%가 당규에 정해져 있는 그 룰인데 예. 왜 안철수 대표의 통합 논란, 통합과 관련된 거치 문제만은 그 3분의 1 제적을
규정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내놓은 대답이 궁색하기 때문에 아마 통합 반대하는 측에서 지속적으로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그 여지가 좀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이 돈 문제까지 나오면서 감정 싸움이 최고조로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봉합이 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원래 밥 먹고 밥값 얘기하면 제일 치사하다 그러는데 예. 창당 과정에 든 비용 얘기하는 거 보면 이성적인 대화와 그 타협이 불가능하고 이제 감정적인 단계로 넘어갔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3%의 정족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 반대 측에서는 그것을 그 문제 제기할 것 같고요. 이후에 전개될 전당대회는 더 큰 고비입니다. 그 전당대회는 아시겠지만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이 모두 통합을 반대하는 측 예. 의사봉을 갖게 되고 소집이 되기도 힘들겠군요. 그렇죠. 하나하나 소집도 그렇고 소집되더라도 하나하나 안건들을 상정할 때마다 반대 측에서 반대 토론을 하게 될 경우에 전당대회가 그 10,000명 가까운 모인 사람들이 의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큰 의문이 들고 무엇보다도 통합을 지향하는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그 대권 주자로서 중도의 그라운드가 너무 좁기 때문에 보수까지 그라운드를 넓게 쓰겠다고 하는 대권 주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일지 몰라도 내년에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총선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결국은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당선이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와 지방선거와 총선을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과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타협되기보다는 각자 결별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예.